그때가 언제죠? 7월 15일 그때가 7시 50분. 납품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청주 미호천 다리 난간까지 물에 차가지고 넘치기 직전. 어마어마하게 왔죠. 지금 이 영상이 아마 지하차도를 지났거나 지나기 전일 거예요. 남겨놓은 거죠, 운전하면서. 하천 범람하겠다. 그 오죽하면 제가 영상을 운전하면서 찍었겠습니까만은 이런 상황을 난생 처음 봐가지고 정말 무섭더라고요. 무서워. 빗길을 뚫고 오송 지하차도를 지나간 건 8시 10분쯤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지하차도가 멀쩡했어요. 이 불도 다 들어 있고 물은 전혀 없었고. 무사히 납품을 마치고 되돌아가는 길.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승용차 세대가 역주행 상태로 그냥 서 있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지 않았는가 했죠. 버스하고. 근데 버스하고 승용차가 전혀 추돌 사고 난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저 앞에도 화물차 그냥 서 있고 승용차 세대만 정차한 상태고 앞에는 이제 물바다고 119가 계속 고전에도 소리가 났는데 불과 40분 전 지나온 길이었습니다. 이미 지하차도 물이 다 차 있는 바다예요, 바다. 그런 상황이라 진입을 못했고. 일단 살고 봐야겠다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사고가 아니고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해서 일단 시도를 해도 역주행 시도를 하다 보니까 다른 차들도 계속해서 돌려서 일단 그쪽을 탈출해서 나온 거죠. 그러면은 그때 그 지하차도 막는 교통 통제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었나 보네요.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119나 112로 신고해줄까 했는데 근데 119가 가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통제라는 개념은 전혀 없었어요. 우리는 탈출대로 하고 서로 운전자끼리 아마 소통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앞에서 차들이 멈칫 못하고 서줬으니까 다행히 계속해서 진입은 하지 않았던 게 다행이지 그렇지 않고 대부분 뭐 설마 하고 진입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었다고 보거든요. 한참을 가고 나서야 통제자가 보였습니다. 돌아서 이제 오송역 쪽으로 빠져나가는데 이미 이제 그때 물이 넘쳐가지고 조치원에서 청주 가는 그 공사 다리가 범람을 이제 이 차도까지 넘어왔더라. 그때 이제 일부 민방위 대원들이 아마 통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간발의 차이로 생사가 오갔습니다. 납품 시간이 좀 땡겨져서 목숨을 구하지 않았나. 9시 납품에는 8시 반 정도로 납품을 좀 땡겨주셔서 5분 전에 거기를 통과한 거라고 보면 돼요, 정확하게. 하지만 누군가는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진짜 안타깝지. 그 안에서 절규하신 뭐 분들은 얼마나 그 고통스러웠을지 감내가 돼요, 정말. 모레까지 300mm 비가 예보된 충북으로 가보겠습니다. 하천 범람 우려는 없습니까? 제 뒤로 보이는 이 하천물이 굉장히 많이 불어난 상태고 미호강에는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침수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14일 밤 범람 가능성은 이미 예고됐습니다. 15일 새벽 미호천 홍수주의보는 홍수경보로 상향됐고 오전 4시를 전후해 청주시의 미호강교 홍수경보가 내려졌습니다. 2시간 뒤 수위가 심각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오전 8시 10분 임시제방까지 물이 차올랐고 곧 범람이 시작됐습니다.
불과 500m 거리에 있었던 오송 지하차도는 오전 8시 50분 완전히 침수됐습니다. 고개를 딱 넘는데 이제 저기 지하차도로 물이 막 이제 쏟아져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뭘 놓치는 순간 물살이 세니까 그냥 쭉 달려 들어가더라고요. 뭐 사람도 안 보여요, 형체도. 지하차도에 이미 들어선 차들의 운명은 엇갈렸습니다. 측에서 물이 치고 들어오길래 이제 큰일 났구나 해서 속도를 높여 간신히 지나가거나 역주행을 하며 다급히 빠져나왔습니다. 자 돌리셔! 물차! 물차 물! 하지만 어떤 차들은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멈춰버린 버스. 14명의 희생자 가운데 9명이 이 버스에서 나왔습니다. 기사님이 승객분들 탈출시키려고 유를 깨고 나가야 된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사흘 밤낮으로 이루어진 배수 작업. 수색이 끝난 지하차도에 남은 건 사고의 처참함과 남은 자들의 슬픔, 그리고 분통이었습니다. 아니 홍수경보관에 의뢰했으면은 이러한 위험한 이거 누가 봐도 이건 위험한 지하차도 아닙니까? 그럼 통제를 했어야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미호천과 맞닿아 있는 마을. 계세요. 주민들에게도 그날은 악몽이었습니다. 여기도 넘친 건가요? 이거 다 지금 여기? 긁어낸 거예요. 지금 수위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거 자빠졌잖아 지금 이렇게. 강물이 무섭게 불어나자 정 씨는 제방부터 떠올렸습니다. 전날 수위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창구 간다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윤리 저 제방 가는 길이 있어. 그 제방으로 갔어요. 미호천교 공사를 위해 임시로 만들어둔 상태였습니다. 7시 58분. 이미 제방 턱끝까지 물이 차오른 가운데 굴착기 한 대가 보였습니다. 도착을 해가지고 보니까 포크레인 한 대가, 장비 한 대가 열심히 막고 있더라고. 안 무너지게.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정 씨는 119를 불렀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었어. 내가 119를 순간 생각나는 게 119더라고. 금방 왔어. 금방 왔는데 아이고 저희가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두 분이 왔는데. 그러는 사이 눈앞에서 둑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입씨름을 하고 하다 보니까 물이 넘치기 시작해. 황소포 옆에서 물이 솔솔솔솔 넘어오더니 콸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지금 원래 제방이 지금 잘 만들어져 있어요. 넓게 만들어져 있는 탄탄한 제방이야. 그런데 지금 저걸로 공사로 인해서 임시 방편으로 만들어놓은 제방도 아닌 제방이 임시 제방의 높이가 기존 제방보다 한 1m여 정도 낮게 쌓아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물이 처음에는 원류를 했을 거고요. 금강 홍수통제소는 그날 새벽 강물이 불어나는 상황을 실시간 수치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4개 중에서 11개가 경보, 주의보가 하나 이렇게 걸렸었던 상황이고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온 거네요. 많이 왔죠, 많이. 그러니까 거의 그 금강 전체가 물바다라고 해도 됩니다, 물바다. 경보 발령으로는 불안해 관계 지자체에 전화도 돌렸다고 합니다. 계획 홍수하고 제방고를 저희들이 표를 만들어 놓고 이걸 넘었을 때쯤
위험하니까 제가 우리 직원 보고 전화해서 알려주라고.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해줘라. 처음 이제 넘자마자 9.2, 9.3 넘을 때 6시 반에 이제 전화를 한 거죠. 하천 순찰도 좀 강화하고 뭐 주민 대피도 시켜라라고 이제 지시를 했거든. 연락을 받은 청주 씨는 조치에 들어갔지만 주민 대피에 집중했습니다. 그 금강홍수 통제소에서 그 위험하다는 그 연락을 받고 우송을 받고 그 가장 가까이 있는 흥덕구청 관할에 있는 우송까지 연락을 해서 그 현장에 가서 긴급하게 주민들을 대피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했고요. 다른 관리청까지 저희가 커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송 지하차도의 관리 주체인 충북도청은 뭘 하고 있었을까? 사고 난 그 오송 지하차도 주변에 어떤 조치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 저희가 그래서 어떤 조치인지 알 수 없을까요? 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언론 관련해서는 대변에서 통일하게 돼 있으니까. 도자연재난과는 사고 당일 오전 8시 19분 제방 붕괴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도로관리부서는 오송 지하차도의 침수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CCTV로 확인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봐서는 뭐 교통에 관해서는 그 당시는 무리가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교통 통제 기준이 이제 50cm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50cm예요? 바닥 중심에서 50cm, 그 바닥에서 50cm 넘지 않았습니다. 그거 시간은 조금 헷갈린대요. 아, 그럼 전화 받은 거는 제방이 터져 물이 갑작스럽게 밀려올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 제방이 일반 기존에 완성된 제방이라면 잘 견디지 않았을까 이러는데 한번 건들고 임시 제방이다 보니까 추락해서 뭐 그것까지는 그 위험 요인까지는 감안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행정당국이 지하차도를 방치한 사이 경찰에는 도로 통제를 해야 한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첫 신고는 오전 7시 58분. 우려가 있거든요. 그 오송에 동쪽지하차도 그 차량 통제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경찰은 궁평 1 지하차도로 출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호천에서 더 가까운 궁평 2 지하차도로는 출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4시간 전, 2시간 전, 1시간 전에 미호강이 범람한다는 위험 신호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가동해야 되는 기구가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지금 위험스러운 그 미호강 부분에 지하차도가 있는데 여기를 교통을 통제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고 여기에 경찰이 협조해야 되고 이런 시스템이 가동이 되면 한 명도 안 죽었죠. 과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됐는지 뭘 하고 있었는지. 이번 참사 정확히 3년 전 여름을 떠올리게 합니다.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면서 지하차도에 고립된 차량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3명이 숨졌는데요. 교통통제도 때를 놓친 걸로 보입니다. 2020년 7월 23일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부산에 쏟아졌습니다. 호우 경보가 내려졌지만 상습 침수지대인 초량 제1 지하차도는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빗물과 하수구에서 역류한 물이 지하차도 2m 높이까지 차오르는 데는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지나갔는데 너무 깊게 이렇게 차가 잠겨버리는 거예요. 체감상으로는 한 20초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운전자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는 사고 약 한 달 뒤인 8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침수 위험이 높은 지하차도에는 자동 차단 시설을 설치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이번 대형 참사가 난 오송 지하차도는 예외였습니다. 지자체에서 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이제 3등급으로 결론은 났고 통행량이 적고 침수 이력이 없다며 침수 위험도를 가장 낮은 3등급으로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공평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지어진 것으로서 신설 지하차도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신설 교량들은 지금 자동 차단 시설을 설치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형식적인 대책 마련에 그치다 보니 근본적인 문제가 그대로 남은 겁니다. 참사가 발생하고 나면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난관리 시스템이 작동되었는지에 대해서 작동되지 않았다면 왜 작동되지 않았는지 그것이 왜 참사와 연결되었는지를 규명을 한 뒤에 그런 시설적인 차단 시설인지 그런 논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논의 과정 없이 바로 시설 장비 설치가 나옵니다. 마치 그런 시설 장비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논의가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법이 정해져 있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의 응급 조치를 하지 않고 지나가 버립니다. 잘못된 것이죠. 국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시민들이 방치됐습니다.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소된 책임자들은 줄줄이 석방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 책임자조차 없었습니다. 참사는 반복됐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철저하게 감찰하고 수사해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를까요? 도대체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고 누가 어느 과정에서 책임질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다시 이런 사고로 다른 분들이 저희와 같은 아픔을 갖지 않도록 하나, 둘, 셋, 넷, 15이네. 네. 수능 성적표만 15장. 이렇게 15. 그리고 심지어 이게 서울대에 간 성적이거든요. 네, 이건 성적도 좋지도 않은데 서울대 갔어요. 그때 수시로? 아니요, 정시예요 이게. 네, 이때 불수능이었어요. 이게 노무현 정권 때 35살 김지연 씨. 이전에 그런 다른 프로그램 수능 시험만 15번을 봤습니다. 올해로 30살이 된 수능과 반절을 함께한 겁니다. 수능을 보기 싫어 도망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안 보려고 기숙사에서 도망을 갔는데 아빠가 찾으러 오셨는데 그때 제가 아빠를 되게 존경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빠를 외면할 수가 없어서 아빠랑 손을 잡고 수능을 보러 갔죠. 그때는 뭐 그래서 수능도 망했어요. 그런데도 왜 15번이나 수능을 본 걸까? 서울대 합격하고 애들 가르치면서 그냥 수능 트렌드를 보면서 애들을 가르치는 데 좀 더 꽂혔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진짜 성취감을 찾아 떠난 게 이제 이 수능이 된 거죠. 수능의 변천사를 줄줄이 꿰고 있습니다. 과목 수도
그때 과목이 탐구 영역이 3개로 바뀌었어요. 2000부터 12년부터. 그때부터 쭉 가다가 네. 여긴 또 2개네요. 네, 2개로 바뀌죠 또. 3개에서 2개로 바뀌어요. 수능의 반평생을 함께한 김 씨는 수능을 어떻게 평가할까? 저는 전 세계에 있는 대학 입시 제도 중 가장 공평한 입시 제도라고 생각해요. 누구든 공평하게 같은 날 같은 일시에 아무도 보지 못한 문제를 똑같은 일시에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보는 거잖아요. 문제는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다는 겁니다. 특히 올해는 수능을 얼마 안 남기고 킬러 문항 삭제 논란이 일어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해버리면 애들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불안하거든요. 이 불안한 감정은 결국엔 누구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누구에게는 결국엔 너무 위기가 돼서 기로에 선 수능. 과연 누구에게 기회가 될까요? Sometimes we let bandits live die. 스물다섯 개 대학에 참여한 입시 설명회장. 주차장은 가득 찼고 학생과 학부모 1000여 명이 몰렸습니다. 아무래도 정보를 얻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요새 컨설팅도 받는다지만 비용 자체가 부담이 많이 되고 또 그거를 다 믿을 수도 없고 하니까.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학부모도 보입니다. 큰 자제분 입시 때도 이렇게 입시 설명회 다니셨어요? 그 나이를 겪을 때 너무 입시에 대해서 몰랐던 게 오히려 큰 아이한테 좀 미안했던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둘째한테는 좀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 바뀌는 입시 정보를 얼마나 미리 확보하냐가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 가장 불안한 건 고3 학생들입니다. 확실히 대학교별로 바뀐 것도 좀 많아서 좀 헷갈리는 부분도 많이 많고. 특히 수능을 코앞에 두고 정부의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이 나와 혼란이 더해졌다는 반응입니다. 어떤 선생님께서는 오히려 아주 어렵게 낼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쉽게 낼 거다라고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저희한테 좋든 안 좋아지든 혼란스러운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불안을 가라앉히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바뀌는 부분이 많아서 계속 저희들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수험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안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봐요. 지금 이 수능을 앞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는 게 수험생들 입장에선 참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정시모집의 경우 수능을 본 학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교과과정 내 출제나 잇따른 킬러 문항 논란 등으로 좀 더 혼란스러워졌다는 것이죠.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소위 킬러 문항은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핀셋으로 철저히 제거하겠습니다. 자,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킬러 문항을 없애면 수능의 변별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일단 교육부는 교과과정 안에서도 충분히 변별력 있는 문제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예. 또 혼란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일단 그거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킬러 문항이 당장 올해 수능뿐만 아니라 2028학년도 수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요. 네, 대입은 4년 예고제를 따르는데요. 그러니까 2028학년도 대학 입시안이 올해 나와야 됩니다. 당초 교육부는 올해 6월에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요. 교육부는 최근 잇따른 수능 논란과 또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다음 달로 발표를 미뤘습니다. 예. 이번 논란이 당장 올해 수능엔 킬러 문항 삭제 정도로 반영이 되지만 앞으로 큰 틀에서 변화를 주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큰 틀에서 변화를 주려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할 텐데 최근에 열렸던 전국 4년제 대학협의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세미나에서 의미 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이 자리에 참석한 총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에서 수능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물은 건데요. 절반이 넘는 총장들이 자격 고사화해야 한다고 답했고요. 24.1%는 현행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수능을 잘 알 것 같은 3명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97학년도와 98학년도에) 한시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개선안이기 때문에 그 변화의 폭을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수능을 도입하고 평가원장까지 지낸 박도순 교수. 처음 그린 청사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정도를 구별해내는 그런 시험으로 생각을 한 거죠. 내가 91년인가 2년인가 이제 그 당시 문주부 기자회실에서 내가 이제 기자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그게 어떤 시험이냐고 계속 궁금하잖아. 그래서 그때 언어 시험 문제를 복사를 해갔어. 그러고서 거기 있는 기자들한테 그랬지. 여기 있는 사람이 상당한 점수를 받지 못할 시험이라고 하면 그 시험은 적절한 시험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한번 풀어보십시오. 줬다고. 100점 만점에 전부 다 80점 이상이야. 이만큼 잘 본 거네요. 그렇지. 그런 내가 그랬지. 바로 그런 시험이다. 그러니까 막 좋다고 박수 치고 그랬지. 그런데 현재의 수능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수능 아니라고 그거는. 완전히 다른 시험이라고. 지금은 거의 80~90%가 학력고사예요. 만점자가 다수 나와야 정상인데 지금은 그 반대라는 겁니다.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면은 누구나 풀 수 있는 통합교과정이 시험이라 그랬거든. 2만 명이 나오고 3만 명이 나오면 무슨 문제냐 그게. 오히려 칭찬해 줄 일이지. 잘했다고. 한편 2차 시험에서 전체 수석과 여자 수석은 서울과학고등학교 3학년인 윤건수 군과 이은수 양이 나란히 수능 첫 해에 수석을 차지했던 윤건수 학생은 지금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입니다. 이건 전혀 기억은 나지 않지만 5번 무단 같은 게 전형적인 수능 스타일이었다는 게 기억이 나네요. 윤 교수에게 수능은 푸는 즐거움이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학력고사 문제는 아무래도 굉장히 정형화된 그런 정답을 맞추는 그런 스킬만 이제 훈련하는 시기였는데 수능은 그것보다는 좀 더 통합적으로 사고를 해야만 풀이가 되는 그런 유형의 학생을 뽑는 입장이 된 요즘 수능으로만 학생의 잠재력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너무나 많은 이제 문제 유형들이 공개가 됐고 정말 빠르게 정답만 잘 찾는 그런 방법들을 많은 학생들이 훈련을 하게 되면서 수능에 대해서 많은 회의가 그렇게 생겨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저기 꼬고 비틀고 그래가지고 굳이 안 알아도 되는 것들을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에서 입시를 설계한 김경범 교수. 김 교수는 지금의 수능이 무엇을 위한 시험인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집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은 사실은 정체성이 뭔지를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교과형인지 통합교과형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 있는데 수능을 어떤 용도로 쓸지 이 수능이라는 시험을 학교 교육과 어떻게 연결하는 시험으로 만들지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논의 없이
변별력만 따지고 있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세 분의 말을 종합해보면 수능 시험이 필요 이상으로 어려울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지금 수능으로 줄을 세워서 선발하는 게 꼭 능사는 아니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이미 많은 대학이 수시 전형에서 그 수능을 최저 등급, 자격 정도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예. 그렇게만 활용을 하고 있죠. 네. 그 2024학년도의 경우 대학들은 수시 모집으로 79%의 학생을, 정시 모집으로 21%의 학생을 선발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은 2019년 당시 정부의 권고로 정시 40%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예. 소위 말해서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 수능 한두 문제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예. 수능의 변별력이 없어진다면 대학 입장에서는 다른 기준으로 학생들을 선발해야 될 텐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사교육이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돈 있는 사람만 사교육을 받아서 대학을 잘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대학들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윤건수 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포스텍의 경우 이미 수시 100%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나름의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강남 그 지역 외에 사교육을 잘 받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 있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해서 잠재력 개발 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을 꽤 오랫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학생들을 더 잘 아는 거는 교육 현장에 계신 고등학교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무엇보다 대학 입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이 달라지는데요. 저희가 만난 분 중에는 대학이 고등학교를 예속화시키고 있다 표현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네. 2028 수능을 치르게 될 현재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갈 때는 고교 학점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전면 시행되죠. 킬러 문항 논쟁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의 입시 본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될 이유입니다. 고교 학점제 선도학교로 지정된 대구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은 진로와 적성에 맞춰 과목을 골라 듣습니다. 교과 선택권을 높이니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원하는 수업을 직접 듣는 거다 보니까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수업에 대한 참여도도 높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들과도 소통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분위기도 좋고. 2025년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 학생들은 고등학교 3년 과정에서 25%만 공통 과목으로 듣고 나머지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취지대로 정착하려면 수능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하고 현재 수능 체제는 양립할 수가 없는 제도입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교과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수능이 강한 변별력으로 남아 있으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능에서 도움이 되는 형태로 이거를 과목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배우고 싶은 과목, 좋아하는 과목이 아니라 수능에 도움되는 과목으로 들어야 되고,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과학고와 외국어고, 영재고도 결국 대학 입시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재 교육기관인 과학고나 영재학교에서 학생들이 과거에 비해서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음악 교사도 안 계시고요, 미술 교사도 안 계십니다. 그만큼 이제 학생들이 입시에 도움이 되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만 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 같고요. 수능 창시자 박도순 교수와 수능을 15번 본 김지현 씨가 만났습니다. 혹시 질문... 교수님의 첫 취지와는 다르게 많이 변질됐다고 하지만 저는 그래도 가장 암기를 하지 않는 가장 공정성 있는 시험 중 하나가 수능이라 생각하고,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수험생들의
몸무게를 저울을 갖다 놓고 전자저울을 갖다 놓고 0.01mm까지 다 구분해서 쟀어. 공정해. 잰 거는 공정하지. 딴 거보다는. 그것도 오차는 있어요. 그게 좀 공정하지. 그런데 제가 몸무게가 조금 무거운 사람부터 합격을 시켰어. 몸무게. 그때 뭐라고 할 것 같아? 수능이 거의 같은 의미예요. 그 사람의 학력이나 뭐 잠재능 이런 걸 다 재는 거라고 하면 당연히 그것으로 해야지. 그리고 아까 절차도 공개하고 다 하는데 그 수치가 아까 그 수치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원래 기르려고 했던 것의 6분의 1도 안 되는 걸 잴 뿐만 아니라 그 재는 것도 엄청난 오차가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점 차이에 있는 사람은 같은 사람으로 봐야 되는데 안 보고 뽑으니까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본 거죠. 대학 입시에서 공정의 의미를 다시 써야 하는 시대가 이미 우리에겐 다가왔습니다. 대학 갈 학생들은 아주 많은데 대학 문이 좁은 상태가 아니라 이제 대학 정원보다 학생 수가 줄어든 상태에 있으면 학생 한 명 한 명의 소질과 태도와 능력과 역량들을 찾아주는 대학 입시로 변화해야 되고 이 대학 입시의 변화는 학교 교육의 변화와 같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변화를 누구보다 바라는 것은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사고력 측정보다는 그냥 스킬을 배우기 위한 시험이 됐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냥 정시로 간다, 수능으로만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수능이 대학을 가기 위한 단순한 방법이 되지 않았을까. 학생들에게 너무 대학만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조금 학생들에게 좀 더 자기 진로를 펼칠 수 있도록 조금 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